네, 오늘은 이은희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180일 동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기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사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상당 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태균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를 확인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 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간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뭐 현대판, 매관 매직, 장막 뒤 이런 표현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그러니까 각종 청탁과 함께 사익을 챙겼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회적 비난이 무겁게 들리느냐와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렸느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의 뇌물죄는 이 공무원이어야 할 수 있는 게 적용이 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되게 무겁게 바라보고 무겁게 또 특검에서도 발표는 했지만 정작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로 이제 법조인에 비해는 들리고요. 네. 청탁금지법상을 또 따져봐도 영부인 혹은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결국 청탁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밝혀냈어. 어때? 이렇게 이제 좀 비난할 만하지라는 이야기는 돌아왔지만 정작 우리 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공백이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말이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공허했습니다. 네. 그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이제 법조인으로서 들으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금품 수수를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김건희 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있었던 브리핑에서 제가 또 좀 기억에 남는 표현은요. 정치 공동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정치 공동체라는 것이 법전을 폈을 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네. 이 뇌물죄와 어찌 보자면 연결되는 단어일 수 있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무언가가 오고 갔다는 부분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 특검에서는 명확하게 그 연결고리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영부인의 신분이었지만 실제로 어떤 많은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 공동체다라는 다소 좀 모호할 수 있는 표현에 드러나는 것처럼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까지 는 입증을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다만 소기의 성과도 충분히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뇌물죄는 아직까지는 연결고리를 못 찾았다고 해도 알선수재 혐의라던가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로 이제 수사가 이어가는 그런 범죄 유형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떤 부분을 더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인지 영역의 어떤 증명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16개 의혹 중에 그러니까 12건이죠. 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의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를 받았던 것들 중에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가 있었고요.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많이 회자가 되었던 뭐 종묘 사적 이제 유용을 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의 그 자녀 학폭 사건에 대한 이제 압력이 행사됐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수사를 받을 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그 좀
이게 미진했다. 왜 김건희 씨만 빼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 이첩이 돼서 결국은 그 경찰에서 결국은 수사를 하는 형국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에 한 가지를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사건을 하다 보면 권한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뇌물죄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사법부에서도 좀 더 돌아보고 검토했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이 방을 같이 쓰고 집을 같이 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되게 은밀하게 논의할 때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녹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뭐 통화로 한다든가 이 확률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대화를 하겠죠. 그렇죠. 예. 대화로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결과가 어떠했느냐, 상당한 인과관계가 어떻게 적용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공무원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너무 기계적으로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를 받았고 그게 그걸 주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점검되고 다시 쓰는 판례 쓰기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 및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무려 59분,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호관이라고 하는 거는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공포탄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네, 최후 진술 발언을 좀 들어보셨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란 건 없다. 대통령 경우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거의 1시간 정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 가지 좀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란 건 없었다. 조금 더 살을 붙여보자면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겠는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지금 이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당시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한 것이다라는 부분 본인에게 있어서 이 12.3 비상계엄이 어떤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에 부연해서 이 경호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그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인원들이 무력을 사용하고 이것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호라는 것의 특성상 위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나를 경호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경호처는 이렇게 위력을 행사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 어찌 보자면 당연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대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구속이 이미 된 상태이고 구속 기한의 만료가 다가온다고 해도 내가 지금 구속에서 풀려날 것이다라는 기대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이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적어도 이 재판에서 본인이 최대한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또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녹취 마지막을 보면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됐고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조롱 섞인 반응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선처를 호소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형사 사건을 하게 되면은 끝에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죄 주장하면서 억울하다. 이걸 봐달라. 이 부분을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잘 몰라서 혹은 무지해서 모자라서 이렇게 저질렀는데 이제 선처를 해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이 최후 진술은 마치 두 가지가 버무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헌재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나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도 이게 정당한 게 아니니 내가 이걸 방어하고 우리 경호처가 이걸 방어한 건 그 이상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뜻 보면 선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안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 이 구속 일자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했다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이제 전에 듣겠죠. 그런 속에서 아마 그런 변을 한 거긴 한데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선고기일을 좀 미루고 싶었던 어떤 속내에는 그 구속 취소의 어떤 그 구속 취소를 했었던 재판부가 이제 지규현 판사님 재판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구속 취소 내용에 보면 이제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쭉 그 줄기를 이어서 자기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끝에 선처도 좀 해줘라. 그리고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야 같은 그런 변을 하나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얼마 남지 않은 선고까지도 저희가 좀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